안녕하세요.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레고 반지의 제왕을 시작해 볼 텐데요. 드디어 영화 두 개의 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헬름 협곡의 전투입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골라스와 김리가 아라곤을 버려두고 이렇게 둘이서만 헬름 협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름 협곡은 이제 로한의 요새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로한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먼 옛날에 곤도르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요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한인들에 의해서 좀 더 보강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전진기지로서 사용이 되었죠. 헬름 협곡은 영화에서는 피난처로 묘사가 되지만 원작에서는 전진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한의 제2원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기나긴 다리를 지나서 헬름 협곡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작에서의 헬름 협곡은 물론 대단한 규모의 전투이고 중요한 전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원작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그런 전투는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두 개의 탑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더욱 스케일이 커졌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장면이 이제 세오덴 역을 연기했던 버나드 힐과 에오윈을 연기한 미란다 오토 두 배우분의 첫 번째 촬영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거 모르텐슨 아라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아라곤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센가드의 대군이 몰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세오덴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만 원작에서는 아이센 여울목으로 진격을 하던 도중 아이센 여울목에 함락되었다는 로한 병사의 보고를 받고 헬름 협곡으로 방향을 돌리죠. 그리고 에오윈은 원작에서는 헬름 협곡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진짜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검산 오름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헬름 협곡의 세트장은 정말로 지어진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지은 건 아니고요. 성벽이나 이렇게 성체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건설을 했는데요. 진짜 돌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뭐 스티로폼이나 이런 안전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정의 군대가 왔죠. 사실 원작에서는 요정의 군대가 없습니다. 사실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물론 뭐 최대한 말이 되게 한다면은 원정대가 출발하자마자 갈라디엘이 엘론드와 소통을 하고 바로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수도 있는데요. 영화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첫 번째로 요정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어둠 숲이나 로스로리엔을 따로 보여주기에는 영화 스토리의 플로우가 잘 살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프로도, 간달프, 아라고른의 이야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런 장소들을 보여줄 여유가 없고 또 워낙 로한의 군대가 적다 보니까 또 적은 군대가 같이 힘을 모음으로써 그런 카타르시스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원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제 트레디셔널리스트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영화를 보는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는 요정들이 이렇게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환호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요즘 찾아보시면은 반지의 제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의 리액션의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영상을 다 보다 보면은 요정들이 지원군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작에서 영화로 각색을 할 때 들려오는 영화를 각색을 할 때 따라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서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막 떠드는 동안 아래쪽에 레고들을 모조리 먹었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전투 준비를 제대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름 협곡의 전투는 정말 굉장히 영화 제작자들이 특히 피터 잭슨 감독에 의해서 굉장히 고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촬영할 것인가. 그리고 놀랍게도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의 모든 장면들은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이 헬름 협곡의 빌딩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진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분 촬영장을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아니면은 4분의 1 크기, 85분의 1 크기 이런 식으로 미니어처, 비거처를 만들어서 촬영을 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촬영을 할 수 없는 것들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겁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손꼽히는 개그 장면인데요. 레골라스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김리의 그 개그를 받아주는 그런 둘 사이의 우정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우맨이죠. 유튜브에 이제 저 궁수의 화살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많은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헬름 협곡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네요. 이제 헬름 협곡의 전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만든 장면이다 보니까 총 120일에 걸쳐서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촬영이냐면은,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총 등장하는 헬름 협곡의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40분 정도 됩니다. 그 40분을 위해서 4달을 찍은 거죠. 그리고 4달 동안 찍은 이제 촬영 푸티지가 20시간의 푸티지라고 합니다. 즉 20시간의 영상을 편집해서 40분 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헬름 협곡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프랙티컬 유즈, 최대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고전적인 영화의 느낌이 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오늘날에도 거의 한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봐도 굉장히 굉장히 그 영상이 녹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탑의 헬름 협곡 전투는 제가 반지의 제왕 3부작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전투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전체를 통틀어도 5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전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장면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헬름 협곡 전투 자체가 영화 속의 영화입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하고요. 이 헬름 협곡 전투의 스토리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일반 영화의 기승전결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반지의 제왕 전체를 그냥 빼놓고 헬름 협곡의 전투만 쫙 나열해봐도 하나의 미니 무비가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이 두 개의 탑 전체의 캐릭터들이 겪는 스토리 아크가 이 헬름 협곡의 전투에 몰리면서 큰 클라이맥스를 차지하죠.
그리고 캐릭터들의 발전도 거듭나고요. 예를 들어 세오덴 왕은 이 우루카이로 표현되는 레클레스 헤이트라고 부르죠. 그 증오와 그 사악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안전한 곳에 숨어서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증오와 맞서 싸우는 것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과 대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발전이 있죠. 방금 이렇게 성벽이 막 날아갔는데 원작에서는 이제 이게 폭탄이라고 굳이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루만이 만든 뭐랄까요, 오르상크의 불꽃이라고 표현이 돼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것을 폭탄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성벽이 날아간다고는 표현이 되지 않고 그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수문이 박살이 나서 그것을 틈을 타서 우루카이들이 밀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또 원작에서는 우루크하이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루카이뿐만이 아니라 덜랜드인들도 이곳에 많이 참여를 하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좀 더 비주얼적인 편의를 위해서 인간 대 우루카이로 구도를 잡았기 때문에 덜랜드인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헬렌 역국의 전투에서는요. 화살을 만들어서 레골라스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기 할디르가 싸우고 있죠. 할디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김리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원작과 영화의 헬렘 역곡의 또 다른 차이점은 우선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에오메르의 존재가 있죠. 영화에서는 에오메르가 에르켄브란드의 역할을 대신해서 헬렘 역곡에 참여하지 않고 지원군으로 오지만 원작에서는 에오메르가 헬렘 역곡에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방금 피터 잭슨이 아카데미 상을 던져버렸네요. 우루카이에게. 그래서 에오메르는 반지전쟁 내내 세오덴 옆에 항상 보좌를 했지만 영화에서는 에르켄브란드의 그 역할을 좀 더 축소하기 위해서 에오메르가 그 역할을 대신했죠. 헬렘 역곡을 영화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 때 성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문이 너무나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이 배터링 램, 저 공성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에다가 계속 이렇게 박살을 내려고 했는데요. 문이 도저히 부서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조금 더 깎아내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문이 부서지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터 잭슨 감독은 만약에 자신이 정말로 성을 지어야 한다면 이 웨타 워크숍의 이 디자이너 분들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죠. 사실 비슷한 일이 종종 있었죠. 예를 들어 왜냐하면은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성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문이 커지고 두꺼워지고 튼튼해져서 이제 영화 각본상으로는 부서져야 되는데 성문이 부서지지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편의 미나스티리스 전투에서 그론드, 그 거대한 늑대 모양의 공성 망치가 성문을 부셔야 되는데 그것도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그 미니어처로 만든 거거든요. 문도 그렇고 그 공성 무기도 그렇고. 근데 워낙 문이 단단하다 보니까 도저히 부서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깎아냈고요. 또 두게이탐 마지막에 아이센가드를 공격할 때 엔트가 댐을 이렇게 부수지 않습니까? 그 댐도 진짜고요. 이제 엔트만 CG고 그 진짜로 만든 댐 뒤에 물을 잔뜩 쏟아부어서 댐이 부서지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댐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물이 도저히 아무리 세게 들이쳐도 댐이 부서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댐을 깎아내고 나서야 다시 그 장면을 촬영할 수가 있었죠.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은 사다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사다리들도 다 진짜입니다. 그 헬름 협곡도 미니어처고요. 사다리도 미니어처고, 이제 사람이 사다리를 옆에서 이렇게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미지를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르크 아이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넣은 것입니다. 즉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만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저 아래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김리와 아라곤을 구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성문 밖에서 싸우는 것이 꽤 초반에 나옵니다. 성문을 공격하니까 이제 아라고른과 에오메르가 옆에 샘문을 통해서 공성 망치를 가지고 있는 오크들을 함께 습격을 하죠. 그런데 그 도중에 죽은 척하고 있던 오크들에 의해 에오메르가 공경에 빠지지만 다행히 잠을 쫓으려고 뒤따라온 김리에 의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김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킬을 기록했죠. 자, 피아노와 돼지를 가지고 성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오덴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만 아라고른은 이 세오덴에게 희망을 북돋아줍니다. 아라고른이 그 캐릭터 아크란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헬름역곡의 전투에 의해서 캐릭터의 성장이 계속 빛이 난다고. 즉 아라고른의 캐릭터 성장은 헬름역곡 전투를 통해 자신이 정말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인간들을 이끌 리더로서의,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헬름역곡의 전투를 통해 지도자로서 성장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골라스와 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투에서부터 드디어 둘 사이에 요정과 난쟁이의 그 해묵은 원한을 뛰어넘는 그런 우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기 트롤이 보이네요. 원작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없지만 게임에서는 좀 더 장애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센가드에는 뭐 트롤이 있다고 영화 원작에서도 없는데요. 대신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트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 2용으로 나온 두 개의 탑 게임에도 마지막 스테이지에 케이브 트롤이 2마리나 출연을 해서 제 골치가 아팠고요. 또 게임즈 워크숍의 이제 테이블톱 게임에서도 아이센가드 트롤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간달프와 에오메르의 원군. 정말 최고의 아이코닉한 장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최대한 극적으로 연출을 한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이 영화를 감동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라는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제 1편 같은 경우에는 보로미르의 죽음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두 개의 탑 같은 경우는 이제 헬름역곡의 승리로 끝내야 되는데 그냥 승리만 하면은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런 구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에르켄브레너가 이끄는 보병들이 지원을 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헬름역곡의 전투 자체는 원작보다는 영화가 훨씬 더 잘 잘 표현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에서 헬름역곡의 전투는 펠레노르 평원의 전투를 향해 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두 개의 탑의 그 책을 보면요, 헬름역곡의 전투가 마지막에 있는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 속에 쭉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위치는 한 이야기의 한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우론의 눈이 이제 움직입니다. 저게 아이센가드로 움직였네요. 저 이유는 이제 게임상으로는 헬렘 협곡의 전투를 끝내기 전에는 오스길리아스로 제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구도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투, 헬렘 협곡의 전투를 레고로 플레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도가 샘이 오스길리아스를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도 레고 반지의 제왕을 플레이해 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